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오늘 이제 6시에 예전처럼 6시 수요일 6시 오랜만에 방송을 해봅니다. 이제 퇴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아직 직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들으시기 위해서 이제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진료가 이제 슬개골 탈구인데, 슬개골 탈구에 있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좀 아주 가볍게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되게 궁금할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이제 간단한 내용들, 이제 알면은 도움이 될 만한, 집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실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한번 가볍게 준비해 봤으니까 오늘은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저희 병원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 병원을 이제 비욘디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요 왼쪽에 약간 무지개 같은 건물에 저희 병원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진료를 24시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7월 정도부터는 이 옆에 있는 건물, 이제 5층하고 6층에 이제 외래 진료는 이쪽에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께 조금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이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 연락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호자 가장 궁금해하는 개의 슬개골 탈구, 이제 건강 꿀팁이에요. 이제 건강하게 슬개골을 관리하기 위한 보호자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모아봤고, 실제 진료 중에 보호자분들이 어떤 수술적인 거 이외로 많이 이렇게 툭툭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무릎 질환을 진료를 볼 때마다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고, 또 실제 이렇게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수영을 갔다 와서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오는 아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특히 대형견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냐면 대형견들은 이제 액션도 크고 실제 이제 외곽 쪽에는 수영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영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아니면 수영을 하고 나서, 수영을 안 하던 애들이 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수영을 하고 있을 때 물 안에서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물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뒷다리입니다. 강아지의 슬개골은 뒤에만 있죠. 이렇게 앞다리 있고 뒷다리로 강하게 뒤로 뻗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람들도 이제 물에서 걷는 거는 무릎에 좋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실제로 물에서 걷는 건 아주 좋아요. 하지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탈구가 기수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십자인대, 우리 무릎 허벅지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있는 강한 이제 인대죠. 이제 전십자인대가 이제 대표적인데, 전십자인대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영장에서 강하게 뒷다리를 차는 행동을, 불안정성을 아주 강하게 올려주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 나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부터 저는 거죠.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평소에 안 쓰던 힘까지 이제 근육을 강하게 써가지고 단순 연부 조직 근육의 통증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은 단순히 인대의 어떠한 일시적인 통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오는 아이들도 왕왕 있습니다. 특히 대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영이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죠. 이제 기본 전제가 다리가 아주 튼튼한 아이들, 다리에 큰 이슈가 없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제 배열이 잘 맞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근육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애들은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한 아이들이라든지 십자인대 수술을 했던 아이들, 아니면은 십자인대가 자꾸 통증이 재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슬개골 탈구가 3기 이상인데 통증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4기도 물론이겠죠. 그런 아이들은 수영을 하기 전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고 수영을 할지 말지, 수영을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수영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있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물에서 수영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봐라 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얘네들도 사람도 수영하기 전에 이렇게 그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반드시 강아지들도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에 강아지는 이렇게 약간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물에 툭 던지면 아이들이 다, 강아지들은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못하는 아이들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위험하게 이제 다시 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제 수영을 어렸을 때 물을 많이 안 접해본 아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장병이 있는 노령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주 뚱뚱해가지고 우리 연구개라고 하죠. 이제 입천장 뒤쪽에 있는 연구개가 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안 해보다가 하면은 호흡이 이제 과호흡 상태로 막 가면서 이제 호흡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갑자기 막 청색증이 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영을 할 때는 사람처럼 구명조끼를 입혀서 둥둥 뜨게 처음에 물에 좀 적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수영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수영을 하기 전에 아이들도 전반적인 좀 마사지를 하시고 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수영 이후에 어떠한 그 근육통이라든지, 우리 사람도 안 하다가 수영하면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변 근육이라든지 어떤 연부 조직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놓고 물에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전하고 부상 없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받아볼게요. 고래밤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예전에 슬개골 탈구 수술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니다가 다시 두 발로 잘 걷다가 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닐 때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슬개골 탈구 수술 이후에 간헐적인 파행을, 그러니까 수술 전에도 물론 파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 이후에 뼈는 잘 들어갔는데 없던 파행이 생기는 아이들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한쪽 다리를 든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정말 아파서 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통증이 없는데도 아주 미약한 불편함, 그러니까 아프지 않아도 뭔가 불편함 때문에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다리를 드는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슬개골이 가운데에 정렬을 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이제 관절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인대라든지 무릎 깊숙이 있는 반월상 연골이 뭔가 통증을 잘 이렇게 좀 자극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리를 살짝 들거든요. 이제 만졌을 땐 별로 안 아파합니다. 중력 방향으로 체중을 실을 때 대부분 아파하기 때문에 다리를 몸무게를 이제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증상이 자꾸 재발이 된다면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찍어 보시고, 정말 슬개골 탈구가 잘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재평가를 해보시고, 수술한 병원에서 만약 슬개골이 괜찮은데도 간헐적인 스킵이라든지 절뚝거리는 증상이 보인다면은 어떤 관절염이 있는지, 요즘에는 엑스레이도 찍고 관절 안에도 초음파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어 봐가지고 정상으로 걷고 있는 다리와 비정상적인 이제 다리를 들고 다니는 다리야 이제 비대칭 소견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소견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릎에 물이 좀 차 있다든지, 그러면 무릎에 어떠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해서 다리를 들지 않는 횟수가 늘어나고 정상적인 보행에 가깝게 생활하는지를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양제일님, 그러면은 강아지랑 수영장에 놀러 가고 하면 강아지에 좋을까요? 이 질문이 수영장에 놀러 가는 것이 이제 강아지에 좋냐는 어떤 질문이신 것 같은데, 건강한 다리를 가진 아이들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문제 없어요. 하지만 다리에 어떤 병력이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근육량이 아주 작은데 퇴행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영장에 갈 때 꼭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강아지는 아주 작고 2.1kg 정도입니다. 뽀메인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수술이 가능한지요? 몸무게가 작다고 수술을 못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마르고 작아도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수술을 다 하잖아요. 뭐 키가 작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몸무게가 2.1kg면은 이제 뽀메치고도 좀 작은 편에 속하긴 한데 1.5kg도 있고
다 커도 1.8kg도 있고 2kg가 안 넘는 애들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작으면 수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맞지만 수술을 못 하진 않기 때문에 무릎 상태를 한번 검사를 해봐서 우리 아이가 수술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면은 수술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물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다리에 부담이 없는 건 뭐냐 물어보시면 저는 물에서 걸으라 그래요. 물에서 걷는 방법이 참 어렵죠. 집에서 욕조가 대부분 이제 없는 집도 많고 이제 대부분 작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에 뭐 수중으로 걷게 하는 트레드밀도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낮게 물높이를 해가지고 물에서 이제 관절에 부담이 없게 몸무게를 띄워가지고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걷는 보행을 물에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떠한 그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릎 수술을 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조금 저는 증상이 좀 남아서 관절염이 심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의 근육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술 이후에 회복기인 아이였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려주면서 보행 패턴이 좋아지는지 보기 위한 이제 재활치료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는 물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죠, 봤을 때. 근데 오른쪽 뒷다리 보면 왼쪽보다 따라오는 게 조금 느려요. 끌고 따라오는 뒷다리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서 물 높이를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구명조끼를 입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물에서 가볍게 뜰 수 있는 정도. 보시면 우리 사람 러닝머신 같이 계속 뒤로 가고 우리 아이는 앞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물에 빠지지 않게 이 양옆에서 구명조끼를 고정시켜주는 이런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손으로 뭔가 계속 주죠. 아이들이 물에서 앞으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거를 앞에다 두고 실제로 많이 먹이진 않아요. 어떤 후각 자극을 위해서, 긍정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수중 러닝머신에 들어가서 앞에다가 유리 앞에다가 이게 피넛버터, 땅콩잼 같은 걸 발라서 그거를 핥아 먹으려고 아이들이 자꾸 따라오게 하는 그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무릎의 재활을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그 물에서 수중으로 뭔가를 치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본인이 자기가 이제 뭐 어디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이제 좋아지게 하기 위한다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물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라든지 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 아니면은 물을 전혀 안 봐서 물에서 어떻게 걷는 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하고 좀 친해져야 되고, 긍정학습을 통해서 짧게 물에서 걷는 수중 트레드밀 연습을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20분씩 걷게, 실제로 물에서 20분 걷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영장에서 20분 걸어봐 물 안에서 하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수중 러닝머신으로 재활치료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5분 하고 5분 쉬고 한 10분 정도 하고 끝냅니다. 그 정도 하면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한 40분 정도의 운동을 한 어떠한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일주일에 2번, 아니면은 좀 잘한 애들은 3번까지 해서 열량을 많이 태우게 됩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제니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여름에 숨을 헐떡거리는 것도 위험 증세인가요? 더워서 그런 건지요? 일단 날이 더워지는 시점에는 이런 증상을 보여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사람도 날이 더우면은 헐떡거리기도 하고 헥헥거리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아이들도 호흡수가 늘어나거나 너무 더우면은 입을 벌려서 개고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원래 안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입 혀색이 뭔가 그 핑크빛이 아니라 뭔가 보라색 색깔로 어떠한 뭔가 이렇게 약간 보랏빛을 들면서 그런 헐떡거림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동반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심장 질환이 있어 가지고 보이는 2차적인 헐떡거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심장병이 없었던 애들은 이제 갑자기 산책을 나가서 너무 더운 날에 이제 산책을 안 하던 산책을 하면은 심장이 너무 이제 주간 동안 이제 부담을 느껴가지고 밤에 호흡수가 막 올라가고 기침이라든지 아니면은 개구호흡이라든지 목을 들고 숨을 쉬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만약에 있고 그 다음에 좀 뚱뚱하고 그 다음에 평소 전혀 숨을 헐떡거리진 산책을 해도 숨을 헐떡거리는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아이가 최근에 좀 더워져서 만약에 헐떡거린다면은 병원에 가서 청진을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청진을 해서 잡음이 심장에 들리는지 아니면은 혈압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기저질환이 어떤 순환기에 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병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떠한 헐떡거림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고체온에 의한 헐떡거림인지가 감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두 번째는 산책을 요즘 정말 많이 시키시고 하는데 산책 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슬개골 탈구와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산책 시간을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어리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한 3세에서 5세 이하의 아이들, 다리 질환이 없고 그 다음에 뭐 기저로 뭐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폐 질환이 없었던 아주 건강한 아이들은 산책을 많이 해도 돼요. 1시간, 2시간 해도 우리 아이가 아주 힘들어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 정도 가도 돼요. 근데 하지만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던 아이들, 아니면은 슬개골 탈구가 있는데 수술을 아직 안 한 아이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리를 좀 몇 발짝씩 저는 아이들, 그리고 아주 뚱뚱한 아이들, 노령견 아이들, 이런 뭔가 이렇게 그 다리에 하중이 이제 가해지는 히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은 저는 산책 시간을 소형견 기준으로는 한 30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아지 산책 30분이면은 사람이 1시간 이상 하는 어떤 운동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걷는 것보다 짧게 자주 걷게 하는 게 다리에는 훨씬 더 부담이 덜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다리에 히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은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해서 산책을 시키시고, 얘가 산책을 좀 부족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시켜주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다리를 안 절면 더 한번 해보세요. 한 40분. 다리를 만약에 40분 걷는 동안에도 전혀 파행이 없고 다리를 안 절면은 그 40분 가도 돼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 보이던 쩔뚝거림이 일어났을 때 보이면은 전날 좀 무리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뚝거림이 보이면은 전날 산책이 부담이 됐구나.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 다시 하셔야 되고, 산책 시간 중에 10분 정도 늘려서 걷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절뚝거림이 있으면 거기까지 하고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다든지. 그거는 통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통증의 증상을 사람은 아주 미묘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요 정도 걸을 때마다 뭔가 다리가 좀 찌릿해. 그러면 자기가 쉬죠. 아니면은 요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산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애들은 그거를 이제 오히려 숨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증의 징후, 아까 말씀드린 보행 패턴의 변화가 보이면은 일단 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 영양제를 대부분 먹이고 계세요. 이제 무릎 질환을 아니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럼 어떤 관절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강아지들에서 이제 논문에서는 어떠한 그 글루코사민, 전통적인 성분이죠. 사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친하고 초록잎 홍합, 요 세 가지가 가장 그래도 클리니컬하게 어떠한 그 히스토리가 가장 긍정적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관절의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 관절 영양제나 아니면은 좀 통증하고 염증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인 초록잎 홍합이 들어간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제들도 많이 있고, 어떤 거는 단일 제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 두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성 관절 영양제 성분이 있는 경우도 꽤 많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겹치지만 않게 먹이시면 되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나 관절 영양제도 나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먹고 속이 자꾸 쓰린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관절 영양제는 우리 아이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맛이 없는, 너무 먹기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먹이는 영양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평생 먹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아이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쉽게 먹일 수 있고 얘도 잘 먹고 내가 보호자 입장에서 먹이기도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제형을 찾아야 되죠. 그게 뭐 어떤 아이들은 파우더 형태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액상을 더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캡슐인데도 그냥 꿀떡꿀떡 생기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입이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추루같이 아주 맛있게 나온 거나 아니면은 이게 간식 형태로 나온 것들 있죠. 우리 어린애들 젤리 같이 그런 걸로라도 뭔가 긍정 보상을 하는 영양제를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질문 하나 받을게요. 아침 햇살님, 혹시 신장이 조금 안 좋은 아이도 저런 관절 영양제 먹어도 괜찮은가요? 관절 영양제가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 물론 이제 신장의 그레이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어떤 기능성 영양제를 먹더라도 초기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한번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민감하게 올라가는 아이들도 간헐적으로 있고, 이 관절 영양제의 어떤 제형에 따라서 그 관절 영양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기능성 성분만 들어가는 게 꼭 아니거든요. 거기를 이제 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형제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또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또 저단백을 요구하는 신장의 어떤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유인 수치라든지 그런 게 좀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거는 주치 선생님하고 검사를 하면서 특별한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없는지 한 2주 정도 보고 큰 이슈가 없으면 그냥 꾸준히 가도 됩니다. 자, 화양연화님, 8살 된 10kg 푸들 가족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등 허리에 뽀드락지가 자주 나서 강아지가 많이 가려워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피부 질환인 것 같아요. 8살 10kg고 8살에 10kg면은 조금 체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푸들인데 등에 이제 뽀드락지가 나는 이유는 이제 피부 트러블인데, 그게 이제 그 농포 같이 만약에 여드름 같은 거라면은 세균성 피부염인 경우가 있고요. 가려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알러지 증상 때문에 생긴 2차적인 세균 감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양감이 너무 심하다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뽀드락지가 많이 이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 있다면은 일단은 그 곰팡이 감염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곰팡이가 없으면은 염증을 줄여주는 세균성 피부염 약을 먹여서 좀 눌러주는 게 나은데, 만약 자꾸 약 먹을 땐 괜찮고 좀 지나면 또 올라오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은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자극원일 수 있기 때문에 알러지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거에 뭔가 알러지에 문제가, 자극원이, 알러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짐볼 운동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실제로 집에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때 짐볼이 좀 강아지들이 열풍이 있어가지고 유행이 있었어가지고 짐볼에 우리 애를 올려놓으면은 이제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건강해질 거야, 다리가 튼튼해질 거야 하는 그런 이제 시각적인 보호자의 만족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영하고 똑같고, 그 짐볼이 좋은 아이들은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고 발바닥에 어떠한 그 중력 방향으로 아주 강한 힘의 어떤 고유 감각을 올려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코어 근육을 이제 아주 이제 지속적으로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코어 근육 발달에도 균형 감각에도 상당히 좋고, 나이가 있는 아이들한테도 꽤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기준이 있어요. 통증이 있는 애들은 짐볼에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흔들거리면 어쨌든 무릎에
불안정성을 유발을 하고, 그리고 무릎에 배열이 안 좋은 아이들이 흔들흔들 하면은 당연히 슬관절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나 반월판에 어떠한 그 자극이 돼서 통증이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슬개골 탈구의 어떤 2기가 항상 기준인데, 2기인 아이들, 3기, 4기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진볼에 수술을 안 했다면 진볼에 올라가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2기인 경우가 이제 환납성 탈구죠. 슬개골이 덮개뼈가 빠졌다 들어갔다, 어떨 땐 또 들어가 있다가 빠졌다가, 하지만 또 대부분 또 잘 걷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다리를 절지 않고 드는 증상이 없으면 진볼에 올라가도 돼요. 하지만 간헐적인 스킵 증상에 있거나 가끔 쩔뚝이는 증상을 보이는 2기라면은 진볼에 올라가는 거를 추천하지 않고, 올라가기 전에 엑스레이를 한번 체크를 해봐서 정말 다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나서 진볼에 올라가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요지는 다리를 아파하면 진볼에 안 올라가는 거가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뽀매죠. 지금 이 아이는 이제 수술을 한 아이예요. 엉덩이 수술도 하고, 고관절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골두가 이제 울퉁불퉁해져 가지고 그 퇴행성 관절염이 두껍게 와서 걸을 때마다 아파했고, 슬개골도 탈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엉덩이하고 무릎 수술을 같이 하고, 아무래도 수술하면은 아이들도 통증을 느끼고 많이 안 쓰니까 근육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근육량을 올리기 위해서 막 아이들을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지는 않고요. 통증이 배제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아이들이 보행이 이제 절지 않고 걸으면은 바로 태웁니다. 수영을 태우든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진볼에 올라가든 운동을 시키든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고유 감각을 다시 원래 뒷다리 배열이 일자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런 진볼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뒷다리가 아래로 내려와 있고 앞다리가 앞쪽으로 있고 경사가 약간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후지 쪽의 근육을 많이 실어주면서 아프지 않다는 전제하에 체중을 뒷다리에 많이 실어주고, 고개를 이렇게 들죠. 고개를 들면은 아무래도 뒷다리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면서 뒷다리 근육을 더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먹이면서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먹는 양이 20분 정도 운동 재활을 하더라도 우리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돼요. 그걸 아주 작게 잘라서 조금씩 주고, 잘했을 때마다 긍정 보상을 해줘 가지고 우리 아이가 운동 치료를 싫어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으로 학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 학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운동 재활 치료나 근육량을 올려주는 피트니스 도구 피트니스죠.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배가 좀 고파야 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운동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배가 부르면 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이미 가장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운동 치료 하기 전에는 밥을 주지 말고 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식욕이 아주 좋은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소형견들은 입이 짧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가져오시고 그거를 운동 치료를 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 치료는 내가 맛있는 거를 먹는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긍정학습을 통해 가지고 근육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게 그래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질문 하나 받을게요. 강아지 어릴 때부터 간식으로 닭가슴살을 생으로 잘라서 건조시키는 8년째 먹이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닭가슴살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뭐 대부분의 사료가 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주단백질이 닭가슴살이 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으로 잘라서 건조시켜서 주는 건 크게 문제 없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하면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강아지는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에, 아니면 신장의 기능은 떨어지는데 단백질을 계속 정량이 들어갈 경우에 그 신장 수치가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콩팥 수치가 괜찮고 콩팥 마커가 괜찮으면은 먹이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서
단백질이 많이 급여가 됐을 때 반응하는 신장의 수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신장 수치도 안 좋으면은 닭가슴살 양을 좀 줄여가지고 신장에 부담을 덜 주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소니님은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나이가 드니 눈곱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그때 떼주긴 하는데 혹시 눈곱을 줄이거나 잘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나이가 드니까 눈곱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눈곱이 많이 안 생겼는데 얘가 뭐 털 관리를 안 해서 털이 자꾸 찔러서 눈곱이 많이 생긴다면은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생기는 눈곱일 확률이 많지만 이전하고 큰 차이의 관리법은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곱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첫 번째 눈물량 검사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인입니다. 눈곱의 양이나 눈곱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구 건조증의 초기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그 결막이라고 해서 흰자에 자꾸 충혈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눈곱이 생기는 하얗게 이제 콧물이 딸려 나오듯이 자꾸 딸려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의 질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검사를 해 보셔가지고 안질환이 없으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안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그 눈물의 질을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뭔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얘가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이 된 아이라면은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주는 면역 억제제 안약 같은 걸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슬개골 마사지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슬개골 모양을 오늘 가져와야 되는데 깜빡 못 가져와 가지고 이건 제가 따로 보호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동영상도 좀 찍어 놓고 모형도 좀 가져와서 별도로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정상적인 무릎을 강아지 어떻게 걷는지 이렇게 모형으로 보면은 동그란 게 슬개골 덮개뼈고 허벅지 근육이 일자로 내려가죠. 이 동그란 뼈가 보시면은 이렇게 뼈 안에서 정면을 보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위아래 운동만 해야 됩니다. 이게 종아리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인대가. 근데 슬개골이 빠지는 아이들은 이 오른쪽에 슬개골 빠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빠질 때 빠지고 종아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게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의 뒷다리 배열이거든요. 근데 요게 사람은 다리에 털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빠지면은 이쪽이 불룩하게 되면서 모양도 좀 눈에 띄고 본인이 바로 말을 하는데 강아지는 또 장모인 경우도 되게 많죠. 뽀메 아이 같은 경우는 털이 다 덮여요. 그럼 다리의 모양이 이렇게 오다리가 진행되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호자분들이 장모를 계속 관리를 한다면. 그래서 저는 다리가 안 좋은 품종인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뽀메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장모 치와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뒷다리가 유전적으로 많은 품종이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의 모양을 좀 확인을 정기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탈구가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자꾸 엉덩이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보호자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 4기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 탈구가 이렇게 위험하게 조금씩 진행이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다리를 뒷다리의 모양을 걷는 모양이 이상한지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단모종들이라면은 털이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산책 갈 때 이렇게 뒤에서 찍을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한 1분 정도 찍어 가지고 가까운 주로 진료 보시는 선생님한테 동영상도 좀 보여주셔 가지고 우리 아이 뒷다리의 보행 그 자세가 괜찮은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제인리님, 강아지가 두발서기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는데 슬개골 탈구 확률이 높은가요? 6개월 말티푸고 2.2kg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몸무게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것 같고 다리를 절지 않고 6개월이면 아주 어린 나이죠. 근데 성장을 한창 하는 아이인데 슬개골 탈구는 이렇게 그 두 발로 선다고 아니면은 미끄러운 바닥에 있다고 아니면 뛰어내린다고
발생하는 질환은 대체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어떤 인터넷적 상식인데, 자꾸 두발서기를 하면은 슬개골이 탈구가 되니까 조심해 막 소리 지르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슬개골 탈구는 유전 질환입니다. 95% 이상 유전 질환이고, 물론 탈구가 있는 아이들이 두발서기를 하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하면은 무릎에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직접적으로 탈구를 유발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무릎을 가지고 있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뭐 수술을 했던 아이들, 아니면은 다리에 통증이 간헐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체중이 뒤로 넘어가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아까 수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산책 시간도 길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뒷다리를 좀 일어서더라도 그게 탈구를 직접적으로 유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거,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수술을 안 하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슬개골 탈구는 어떤 해박적인 결손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뼈가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안 하고 다리를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슬개골이 빠지면서 주변 근육이나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소프트웨어들을 자꾸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염증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 안에 염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만약에 안 하실 경우에. 그래서 관절염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절에 물이 안 차게 관리를 해주시고, 관절의 어떤 근육에 힘이 빠지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절 영양제 같은 것도 먹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통증을 대부분 확 줄여줄 수 있는 영양제 성분들은 아니고 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진통제를 계속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관절염, 대부분 관절염 약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이기 때문에 정말 아플 때만 잠깐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먹었을 때 어떤 그 신장의 기능이라든지 간 수치 상승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간이나 신장의 대사를 안 하는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무릎 안에 주사를 해주는 주사제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탈구가 기수가 어느 정도 있다면은, 수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관절낭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무릎 안에 염증을 줄여주는 메커니즘을 자극을 해가지고 어떠한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는 걸 기대하는 대부분의 주사거든요. 사람도 많이 맞죠. 뭐 콘주란 같은 이제 어깨에 많이 맞는 이제 관절강 주사인데, 그런 것도 저는 강아지도 유한양에서 콘주란 성분으로 동일한 것이 나와서 요즘 많이 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마취 안 하고 주사하고 실제로 한 5초 정도면 주사가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도 좋고, 한 2달에서 석 달,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맞추면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수술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아이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무릎에 퇴행성 질환이 생기지 않고 염증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릎에 주사를 맞습니다. 이렇게 안고, 편안하게 안고 무릎 안에다가 바늘을 살짝 넣고, 우리 보톡스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넣고 한 3, 4초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맞을 때 아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신 마취를 꼭 할 필요는 없고, 아이를 이제 부분 마취도 안 합니다. 이렇게 꽉 보정을 해서 다치지 않게, 서로 다치지 않게, 강아지도 안전하고 이렇게 4칼라를 써서 물리지 않게, 그리고 아이들이 아프면은 이제 그 시술자를 문다든지 아니면 보정자를 문다든지 아니면 격하게 움직이면서 주사 바늘이 다른 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정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의 어떤 프로시저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 나이가 좀 많아요. 13살인데 그 십자인대가 이슈가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 안 하고 정기적으로 관절염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고, 유독 좀 착한 품종이기도 하고, 이 아이가 되게 더 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순하게 맞는 아이고, 뒷다리에 이제 무릎 안에다가 콘주라는 성분이죠. 사람의 동일한 성분입니다. 관절낭 안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편안하게 맞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사 맞는 간격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데 아이들에 따라서 약물에 지속되는 어떤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아주 미묘하게 표현을 하죠. 나 지금쯤 맞아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약 기운이 좀 떨어져서 나는 한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은 맞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걸 본인들이 또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아지들도 이제 보행 패턴을 보고 결정을 하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 맞으면 되고, 극심한 통증을 재발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짧게 맞기도 합니다. 자, 슬개골 무릎보호대. 무릎보호대가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릎보호대를 채웠다는 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무릎보호대를 채웠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감싸줘야 돼요. 우리 운동을 헬스를 할 때 팔목 보호대, 주관절 보호대, 무릎 보호대가 헐렁헐렁하면 아무 기능을 못 하죠. 이 강아지 슬개골 보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벨크로로 대부분 이렇게 감게 되어 있는데, 감을 때 어느 정도 텐션을 있게 좀 타이트하게 감아 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피가 안 통하는 거를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느 정도 사람의 힘을 막 이길 정도로 감는 개념은 아니고,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게, 손가락 하나를 넣고 벨크로를 돌리면은 대부분 약간의 털이 또 어느 정도 이 보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혈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말로 혈행장애가 생긴 애들은 발끝이 붓습니다. 짧은 기간이 붓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적절한 텐션이 어느 정도인지, 보호대를 이 정도 힘으로 감아주면 되는 건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호대를 감을 때 뒷다리거든요. 말티즈고 이 한 10살이죠. 여기 슬개골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슬개골을 정확하게 감지 않더라도 이 허벅지하고 이 종아리뼈 사이 요 부분을, 여기가 대퇴사두근이 있는 데인데, 이 부위를 넓게 감아주면 돼요. 슬개골, 이걸 한다고 슬개골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무릎의 부상을 줄여주고 아이의 어떠한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벨크로를 타이트하게 위쪽까지 올려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적외선 조사기 쓰시는 분 많은데, 이건 그냥 온찜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열감을 주면 마사지 같은 효과를 주고, 혈행에 뭔가 이제 혈류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지, 이게 어떠한 통증을 줄여주거나 일반적으로 시술에 쓰이는 레이저 같은 어떤 염증을 줄여주는 어떤 기능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온찜질의 효과 정도로 해주시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슬개골이 안 좋으면 살을 얼마나 빼야 하나요? 슬개골 탈구로 인해 생기는 무릎의 통증과 몸무게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람이 66kg였다가 60kg로 만약에 내가 뺐을 경우에 무릎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저도 한 몇 킬로만 빼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살 잘 안 빠지는데, 실제로 강아지들은 10%만 몸무게를 빼도 무릎의 통증이나 하중이 15%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1mg 정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통통하거나 아니면은 통통하지 않더라도 다리가 안 좋으면은 골격 대비 몸매가 조금 마르게 키우셔야 돼요. 다리가 안 좋은 애들은. 여기 보시면은,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로 마르게 키워야 되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만도를 평가하는 표인데 1에서 9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9가 가장 뚱뚱한 거, 1이 가장 마른 거, 4, 5가 건강한 몸매. 우리 사람을 치면은 몸매가 좋은, 건강해 보이는 몸매의 기준이 4, 5예요. 그럼 이제 위에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의 기준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있고, 가슴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부분이 확실하게 잘록하게 좀 보여야 되고,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옆에서 눌렀을 때, 약간 눌렀을 때 우리 늑골, 갈비뼈가 살짝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마른 아이들 같은 경우, 극단적으로 말랐죠. 이 아이들은 위에서 봤을 때 오돌도돌하게 갈비뼈가 우리 사람 치면 아주 악액질이 심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고, 옆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떠한 경사각이, 복부와 가슴의 경사각이 있는 게 건강한 건데, 얘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 우리 명치 부분에서 아주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몸매, 약간 가슴을 눌렀을 때 늑골이 약간 만져지는 정도. 근데 여기 보면은 가장 뚱뚱한 아이들 같으면 위에서 보면은 일자죠. 옆에서 봐도 일자. 가슴하고 배가 일자. 옆에서 양쪽으로 가슴을 살짝 눌러도 늑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살만 만져지는 그런 초고도 비만의 단계이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들은 요 9분의 4나 9분의 5, 4번, 5번으로 키우면 건강하다고 느끼시면 되고, 다리 수술을 했던 아이들, 다리가 통증이 자꾸 재발된 아이들은 저는 9분의 3 정도로 키우라고 해요. 너무 마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통증이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아주 심한 아이들은 또 무릎도 나이가 들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무릎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리고 수술을 했던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관절에 이슈가 있었던 아이들은 퇴행성 질환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와요. 그래서 몸무게를 평소에 가볍게 해야 어떤 뭔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 훨씬 더 통증을 안 느끼게 됩니다. 9분의 3이나 9분의 4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질문은 아까 많이 해주셔가지고, 답변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